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밤에 누군가 방에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셨던 적이 있나요? 그건 아이들의 가장 큰 두려운 악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자신의 방에서 자다가 납치를 당한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다행히도 범인은 잡혀서 오늘날 우리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제이크 패터슨으로 1997년 6월 17일에 미국 위스콘신의 인구가 고작 800명인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이크는 10살 때까지는 평범하게 잘 자랐지만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엄마도 따로 집을 샀고 아빠 또한 따로 집을 샀기 때문에 두 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게 어린 나이에는 힘들었어요. 제이크의 아버지가 새로 산 집은 숲속에 있는 외딴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이 집은 후에 오늘 사건에서 큰 역할을 맡게 돼요. 제이크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이크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굉장히 다혈질인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피구를 하다가 제이크를 실수로 맞췄는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잡아서 공을 던진 학생의 얼굴에 정면으로 공을 세게 던진 적도 있었고, 제이크는 고등학생 시절 브리아나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고작 4개월만 만나고 헤어졌음에도 이들이 헤어졌을 때 브리아나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요. 브리아나는 이들이 사귈 때 제이크의 아버지 집인 통나무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단 둘이 통나무 집에 있을 때면 제이크의 성격은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통나무 집에 갈 때마다 이 집에는 죽은 동물들이 많았대요. 제이크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나 숲에서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보면 무조건 다 집으로 가져와서 셀프로 박제를 해본다던가 실험을 해보기를 좋아했고, 머리를 잘라서 자신의 방에 장식품으로 걸어놓기도 했대요. 또 제이크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곤 했기 때문에 결국 브리아나는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됐고, 그녀가 결별을 고하고 제이크는 브리아나의 차 타이어를 다칼로 찢어놨다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격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게 드러났죠. 2018년 제이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아버지는 당시 살던 통나무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이 집에는 제이크랑 제이크보다 4살 많은 형인 에릭,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어요. 형 에릭은 사실 좋은 롤모델은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이지만 벌써 여러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약을 제조했던 죄로 8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있었고요. 제이크는 졸업 후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었지만 성격이 워낙 게을러서 군대에서 쫓겨난 건지 자신이 관둔 건지 모르겠지만 훈련 기간만 마치고 군대에서 나오게 돼요. 그 후에 제이크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져봤지만 직업을 구할 때마다 하루 만에 관두고 오래 버티면 일주일 만에 관두는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형인 에릭도 집을 구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제이크는 진짜 혼자 남았어요. 원래 성격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제이크는 이걸 처음에 되게 즐겼어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아무랑 대화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게 굉장히 편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혼자를 좋아하는 그일지라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이크는 친구나 여자친구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아무도 자신의 친구나 여자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한다면 제이크는 납치를 해서라도
그 누군가를 구할 계획이었어. 시간은 흘러 2018년 10월이 되었고 당시 제이크의 나이는 만 21세였습니다. 이때 당시 제이크는 납치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한 지 2년쯤이 되었어. 이 당시 제이크는 다시 한번 직업을 구해보게 되어 이번 직업은 사푸토라는 치즈 공장이었어. 그리고 이 치즈 공장은 바론이라는 작은 동네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죠. 제이크는 이 공장에서도 역시나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고 관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중에 그는 출근을 하면서 바론에서 한 정차한 스쿨버스를 목격하게 됐고 그 스쿨버스를 따라 뒤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스쿨버스에 올라타고 있던 당시 13살짜리 제이미 클로스라는 여자아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죠. 제이미는 2005년에 태어난 소녀예요. 제이미는 외동딸로 태어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성격이 밝은 아이였죠. 제이미의 부모님은 미국의 타겟이라는 회사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이크 또한 이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제이크는 단 하루만 일을 하고 관뒀기 때문에 이들이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을 일주일도 하지 못하고 관두는 사람이었던 제이미가 2년 동안 납치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건 거기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데요. 제이크는 우선 납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이크는 세세한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세우게 됩니다. 첫째로 제이크는 샷건을 구했어요. 그 이유는 납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은 폭력을 써서라도 제이미를 납치할 것이었고 그가 구한 샷건은 굉장히 흔하지만 파워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이 틀어져서 자신이 총을 쏜다고 할지라도 워낙 흔한 총이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그는 DNA를 절대 남겨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총에 총알을 넣을 때도 장갑을 끼고 넣었고 모든 것을 장갑을 끼고 만졌어요. 또 머리카락과 눈썹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털들을 밀었다고요. 셋째로 그는 자신의 차를 개조했습니다. 우선 이웃에게서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바꿔 달았어요. 그리고 차 내부에 있는 라이트들을 다 뜯어냈죠. 혹시라도 범행 중에 내부에 불이 켜져서 누군가 자신을 목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제이크의 차 트렁크 안에는 안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코드 장치가 있었는데 그 코드 또한 끊어버렸어요. 이게 제이크의 첫 범행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제이미를 목격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계획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의 어느 밤 그는 제이미의 집으로 운전을 해서 가게 돼요. 하지만 그는 진입로에 차가 있고 그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제이크는 재도전을 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집 계단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10월 15일, 이번이 세 번째 시도였어요. 제이크는 자정이 넘은 시각 이들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이날은 모든 불빛이 다 꺼져 있었고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제이크는 제이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샷건을 자신의 입에 넣고 일이 틀어지면 제이미의 부모님이 죽거나 자신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이미를 납치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제이미의 집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이미의 집에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이 강아지는 낯선 사람이 집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이미를 깨우게 됐죠. 제이미는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고 검정색 옷과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이들의 집으로 오고 있는 걸 목격한 후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알렸어. 제이미의 아빠는 딸과 부인에게 위층에 숨어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집 현관문은
모자이크 창문이 달려있는 현관문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남자의 형체를 볼 수 있었죠. 제이미의 아빠는 이 시간에 찾아온 사람은 경찰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배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제이크는 이걸 듣고 무릎을 꿇으라고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굽히지 않고 현관에 서서 버텼어요. 결국 제이크는 창문을 통해서 제이미의 아버지를 겨냥한 후 발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이미의 아빠는 즉사를 했어요. 2층에서 엄마와 제이미가 이걸 다 듣고 있었죠. 위층에서는 제이미의 엄마가 가구들로 욕실 문을 막아두고 샤워 커튼을 친 채 욕조에 서로 껴안고 숨어 있었어요. 제이크는 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다랐고 문이 잠긴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어깨를 이용해서 들이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15번을 세게 친 후 문이 부서졌어요. 제이미의 엄마 드니스는 다행히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문을 부시는 동안 경찰이 전화를 받았고 드니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비명만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제이크가 욕실에 들어왔을 때 드니스는 제이미를 꼭 껴안은 상태였죠. 제이크는 그런 드니스에게 테이프를 건네주며 딸 제이미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드니스의 손은 심하게 떨렸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었고 보다가 짜증이 난 제이크는 테이프를 뺏어서 자신이 제이미의 입에 직접 테이프를 붙였어요. 손목, 발목에도 테이프로 묶어서 욕조에서 끌어내렸죠. 그리고는 욕조에 있는 드니스에게로 돌아가서 드니스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이미를 안아 올려 집을 나가게 됐죠. 나가는 동안에도 바닥에 많은 피 때문에 계속해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가는 동안 제이미는 아빠의 시신을 목격해야 했죠. 그는 그렇게 제이미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운전을 해서 떠나기 시작했어. 제이크가 떠나고 정확히 20초 후에 제이크는 도로에서 경찰들을 보게 돼요. 경찰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제이미의 집으로 줄을 지어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20초 차이로 경찰들은 제이크를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2시간을 더 운전해서 통나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트렁크에서 내린 제이미는 당연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제이미는 쓰레기장과도 같은 집을 목격하게 되죠. 집에는 온갖 쓰레기들과 음식물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제이크는 제이미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간 후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이미가 입고 있던 옷들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도 제이크는 제이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의 총을 제이미의 맞은편에 보이게 세워놓고는 자신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앞으로 누군가 제이미를 찾아온다면 그들이 제이미를 데려간다고 해도 살아있는 채로는 데려가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제이크는 제이미를 가둬두게 됩니다. 그가 제이미를 가둬놓은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침대 밑이었어. 제이크의 침대는 트윈 사이즈의 작은 침대였는데 그 밑에 제이미를 밀어놓고는 플라스틱 통들에 아령을 잔뜩 넣어서 무겁게 만든 다음 문처럼 이용해서 제이미를 가뒀어요.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죠. 이 집에서 제이미는 88일이라는 시간 동안 납치가 되게 됩니다. 사건 다음 날 제이미의 동네인 바론에서는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FBI까지 연루되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수색 봉사에 나섰어요.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죠.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금의 현상금도 걸렸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어요. 한편 통나무 집에서는
제이미는 제이크가 외출할 때만 침대 밑으로 감금되고 제이크가 집에 있는 동안은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허락이 되었어. 애초에 납치한 목적이 자신이 외로워서이기도 했고요. 첫 주에 제이미는 제이크랑 대화하는 것도 거부했어. 결국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제이미는 억지로 그랑 대화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TV도 보기 시작했죠. 제이크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자신들이 친구가 되었다고 믿었고 나중엔 여자친구로 발전까지 할 것이라고 믿었죠. 이 둘은 밤에 침대도 한 침대를 썼어. 다행히 어떠한 성적 관계는 없었죠. 제이크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하기엔 죄책감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니 웃기지만 성적 관계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의 분노 조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 사소한 걸로 제이미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고 등을 세게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제이크의 아버지가 방문을 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방문할 때마다 제이미는 침대 밑에 감금되어 숨죽이고 있어야 했죠. 몇 시간이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곳에서 있어야 했고 한 번은 12시간 동안 물과 음식, 화장실도 없이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납치 12일 후인 10월 27일 제이미의 부모님의 장례식이 열렸어. 모두가 참석을 했지만 제이미는 그 자리에 없었죠. 다음 날인 28일은 경찰이 처음으로 드디어 단서를 찾은 듯 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범인이 제이미의 집 현장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집에 모션 센서를 다 설치해 놨었는데 그중 하나가 울렸던 것이었어요. 경찰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제이크가 아닌 32살 남성 카일이었어. 이 남성은 사실 그냥 변태였어요. 그의 주머니에서는 제이미의 옷가지와 속옷이 발견되었죠. 경찰은 카일 조사 후에 그가 납치, 살인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했지만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었어. 시간은 그렇게 흘러 12월이 되었고 제이미는 2달째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점점 희망을 잃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쯤이 돼서야 제이크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술김이었는지 그는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제이미에게 말을 했고 제이미는 이모에게라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편지라도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제이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제이미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이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어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거나 담대한 행동을 보였죠. 제이미는 침대 밑에 있었고 제이크는 가족들이 혹시 들을까봐 음악을 크게 틀어놓긴 해서 걸리진 않았지만 그가 대담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2019년 1월이 되었습니다. 제이미가 납치된 지 3달이 되었죠. 제이미는 몇 주 동안 탈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신이 침대 밑에 갇혀있을 때 제이미는 무거운 상자들을 열심히 밀어보기 시작했고 조금이지만 상자가 조금씩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속해서 밀면 자신이 탈출할 수 있을 만큼 밀린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문제는 언제 탈출할지가 문제였어. 자신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9년 1월 10일,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자신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외출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제이크는 차를 타고 떠났고 제이미는 열심히 상자를 옮겨서 침대 밑으로 나와 밖으로 나가게 돼요. 하지만 제이미는 신발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제이미는 제이크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훔쳐 신고 밖으로 나와서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이미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마주치게 됩니다. 제이미는 무작정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정말 추운 날씨에 잠옷 차림으로 있는 제이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이미가 바로 제 이름은 제이미예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자 제이미라는 이름을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즉시 제이미를 데리고 근처 민가에 가서 안전한 곳에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제이크 패터슨이라는 남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었던 것인지 다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즉시 911을 불렀습니다. 이 주민들은 다 제이크 패터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알았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이 민가의 주인이던 아저씨는 집 현관에서 총을 들고 보초를 서듯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들의 전화를 받고 경찰들은 즉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제이미를 차에 태워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차를 태워서 떠나던 중에 한 차가 그들의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차를 보고 제이미는 바로 경직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제이크의 차였죠. 하지만 다행히 이들은 제이크에게 발각되지 않고 안전히 제이미를 옮길 수 있었어요. 제이크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이미가 없어진 걸 알고 그녀를 찾으러 다시 나왔지만 그가 다시 나왔을 땐 다른 경찰팀들이 그를 체포하러 온 상태였고 당시 제이크는 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을 올리며 뭐 때문에 온지 알아요. 네, 제가 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체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이미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랍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제이미는 자신의 이모에게로 돌아갔고 이모는 지금까지도 제이미의 법적 보호자이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미의 강아지와도 재회를 했고요. 제이크는 체포되어 모든 것을 진술했고 제이미에게 사죄의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있는 제이미의 이름에 하트까지 덧붙여서 사람들은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보였죠. 제이크는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았고 납치죄로 무기징역 2번에 40년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제이크가 절대 가석방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을 확신시켰다고 해요. 한국도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